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한국당, 역대급 복지, 침공, 공인중개사인데요. 먼저 역대급 복지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예요? 네, 2월 2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식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골프 레전드 박세리 씨와 그의 매니저들이 출연했는데요. 골프 초보 매니저를 위해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등 박세리표 역대급 복지로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굿샷. 소리가 좀 뚫리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샷! 222. 220m. 야, 너 그립을 그때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 이렇게요. 아니지. 장작 피는 것도 그림을 알려준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도 안 쳤던 거를. 클린턴이 얼마나 부러워할 거야. 오 마이 갓. 기절 초청했어. 클린턴이 이거 보고 배우겠다. 요 영상 보세요. 참고하세요. 그냥 보여줘. 가자. 오케이. 바로 뒤에다 놔, 클럽을. 볼 뒤에다. 오케이. 그렇지. 오. 시작하는 거랑 처음. 먼저 공을 이렇게 먼저 맞춰야 돼요, 잘. 사실 저희 회사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녁은 건강하게. 그렇지.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운이 나왔어. 오케이. 여기는 성게알이나 아보카도랑 같이 먹네. 먹어야 여기 야무져요? 응? 여기가 야무져요? 진짜 맛있다. 우니를 많이 먹으면 배탈 나거든? 배탈 낼 테니까 먹어. 이거 먹어. 점점 배탈 나신다는데. 괜찮아. 내가 쉴 거니까 화장실 가면 돼. 쉬면서 이제 화장실. 통갈치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배고프다 갑자기. 야. 맛있겠다. 야, 너네는 좋은 갈치 이렇게 찌개를 올려갖고 먹으면 뭐가 다르냐? 한 가지 입에 꽉 차서 먹어야지. 좋은 걸 이렇게 먹으면 냉동에 먹지?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박세리 감독에게 1대1 골프 레슨을 받는 영광,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리치 언니 박세리, 매니저랑 알콩달콩 사이 너무 좋네요. 특히 같이 성게 먹는 모습 너무 훈훈해요. 홍현희 씨가 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니 박세리 씨가 바로 같이 가요 하는데 정말 잘 베푸는 성격 같아요. 같이 다니면 살찔 것 같지만 보기 좋아요. 잘 베푸는 박세리 씨의 인품에 반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매니저와의 훈훈한 케미스트리로 재미를 더한 이날 방송 위원들 어떻게 보셨나요? 역대급 복지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는 것. 그것도 비싼 것을 마음껏 사주는 뭐 성게알로 만찬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송은이 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박세리 씨의 매니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박세리 씨가 가진 어떤 베푸는 리더십을 보여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과 매니저의 위계 권력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계속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불편함을 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리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이 공감을 해야 되고 호흡해야 되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좀 대안을 제시해준 방송이어서 이번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노조의 매니저가 정말 밝은 에너지, 너무 흥이 겹고 정말 모든 게 되게 긍정적인 그 에너지들도 너무 좋았고 이제 또 이제 해머 던지기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본인의 프로필도 되게 흥미로웠고 3대
시합 나가면 다 그냥 메달을 땄었어요. 체육 선수답게 그 PT를 받으면서도 무한 체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나는 폭주기관차다 하는 그 모습이 그분 성격과 함께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좀 간만에 너무 스타성 있는 매니저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고, 김예린 실장과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도 김예린 실장이 그 박세리 씨가 사실 되게 좀 보스인 건데도 계속 슬쩍슬쩍 그 스케줄을 밀어 넣으면서 야, 지방까지 어떻게 가? 야, 너 내가 은퇴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던 사람이라서 그림도 아쉬움도 없어. 딱 이런 내용을 강연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부산 가서 쓸게요. 그 관계성들이 다 너무 그 재밌고 좀 불편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이제 노주의 매니저와 김예린 실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체적 참견 시점을 또 볼 의향이 있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이 방송이 좀 먹방 위주로만 흘러갔던 지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박세리 씨의 뭐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거나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철학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먹방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능했을 텐데, 사실 박세리 씨가 맛있게 먹고 음식에 진심이고 여러 가지 명언들을 쏟아냈던 모습들은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많이 봤던 모습이라서 먹어도 돼요. 명절이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또 반복되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침공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2월 27일 방송된 탐사기의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로 꾸려졌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현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외교적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6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내리꽂혔습니다. 속도전을 앞세운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포격으로 민간 아파트가 파괴됐고 길거리엔 흉측하게 찌그러진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시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도발할 우려가 있고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직접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단 하나의 동맹도 없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16세에서 60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외로운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Слава нашим захисниц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빠른 확장입니다. Первое – это недопущение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ширения НАТО. Второе – отказ от размещения альянсом удар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на российских границах.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러시아의 돈줄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로 들어가는 첨단 제품을 차단하고 대형 은행, 나아가 푸틴과 측근들의 해외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국제은행 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 이른바 스위프트망에서 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히는 양상이지만 그 뒤엔 또 하나의 강대국, 중국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통산 38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газа в Китай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о 10 миллиардов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향후 30년간 러시아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으로 1,175억 달러, 우리 돈 약 140조 5천억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이 계약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압박 국면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중국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득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공동의적,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러시아, 양측이 충돌하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듯이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날 스트레이트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2022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민간 아파트까지 폭격을 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다니. 방송은 항상 큰 틀을 생각해야 하죠.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건지 계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스트레이트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씁쓸한 주제인 건 맞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라 조금 아쉽기도 했네요.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보도 내용의 깊이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트레이트의 이날 보도가 이제 이 전쟁의 역사적인 맥락을 되게 정리해주는 형식의 방송이었잖아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게 강대국들의 어떤 각축장의 힘의 싸움의 현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이렇게 다각도로 넓혀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날 방송에 의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쟁의 어떤 현재적인 의미라는 거를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깨달은 점이 많았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스트레이트와 같은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던 회차인 것 같아요. 이 SNS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현장 상황들이 전해지는데 사실 그중에서는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정보들도 있고요. 또 의미를 짚어내기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가 이번에 각각의 정보들을 좀 엄선하고 선별하고 또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를 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용주 특파원이 현지에서 직접 리포트를 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된 뒤로 이 국경지대의 상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러시아 침공 이후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경찰차 검문 검색 강화가 됐고요. 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현지 상황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부분이 가장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번 보도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국제 정세라는 파워게임 안에서 설명하다 보면은 그럼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좀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행자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지 그 중요성을 새삼 뼈저리게 느낍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럼 독립했을 때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얘기인가?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어떤 이유들과 맥락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그 오렌지 혁명부터 어떤 그런 독립 이후의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정세 파워게임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내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또 역사나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끊임없는 관심과 취재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2월 27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포항 MBC에서 제작한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제일 한국인 박병섭의 독도가 방영됐는데요. 독도를 연구하는 제일 한국인들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당인 증거를 짚어보고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망망대해. 그 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끝을 지키는 섬. 이런 우리의 독도를 감히 탐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 다른 곳도 아닌 그 적진 속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병섭. 나이는 그 78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까지 썼던 일본어 이름을 버리고 박병섭 세 글자를 찾은 겁니다. 자기는 그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한국에 관한 관심을 갖고
30년 전 우연히 독학으로 독도 공부를 시작해 지금은 최고의 독도 연구자가 된 박병섭 선생. 아사히 신문의 와카미야라는 기자가 독도에 관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사히 신문사에 투서를 하고요. 그 와카미야 기자에 반론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 고문서 연구를 시작했던 건데요. この地図は八右衛門の供述調書に添付されて大阪町奉行所が作った地図です。この色を見ますとこれ赤く塗ってあります。そしてまた朝鮮も赤く塗ってあります。これに反して日本はこの黄色く塗ってあります。この地図を見て一目瞭然この2つの島は朝鮮領で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해온 박병섭 선생. この独島問題はよく日本で韓国人研究者に対して批判するのはですね、韓国人研究者は日本の資料を見ないで独島問題を論じていると、そういった批判を和らげるためにもですね、私がそういった日本の資料や古文書などを集めてそれを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韓国の研究者も見られ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제1한국인 박병섭의 독도.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무지를 굉장히 깨우쳐줬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박병섭이라는 사람을 지금 알게 됐었다는 어떤 무지에 대한 깨달음인데 일본 측의 잘못된 논리나 어떤 사료 왜곡에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료에 근거한 팩트로 다 반박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 그런 분의 기여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저희 무지를 깨달았고, 또 다른 무지를 깨달은 거는 사실은 정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안용복 얘기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박병섭 씨가 그동안 모아온 일본 측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얘기를 그냥 상식처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좀 더 되게 다양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상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교육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교육적인 그 책무를 다한 지상파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독도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항일이라든지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준 방송이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였고, 사실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이 박병섭 선생인데요. 이날 이제 저는 사실은 제1한국인 박병섭의 독도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제1한국인으로서 차별받았었던 그런 어떤 개인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개인의 어떤 위대한 성취로 차별 극복기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정체성을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원 자료들을 모두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어떤 장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마추어리즘의 승리였는데, 제1한국인으로서 본인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하면서 전문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독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참여해야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자료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한국에 낸 책이나 홍보물에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일본어로 써서 그렇게 되면 일본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게 될 것이므로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활발하게 될 것이니까. 일본인들의 논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번역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걸 박병섭 선생이 정확하게 일깨워줬고, 또 그런 노력이 실현된 하나의 예로서 독도 문제를 공부하는 제1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임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3.1절 특집 방송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공인중개사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2월 27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으로 화제를 모은 서경석 씨가 인턴 코디로 등장했는데요. 육아데디와 워킹맘 3인 가족의 의뢰를 받아서 직주 근접 매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짜 중개사가 나타났습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서경석. 전문가 오늘 큰 소리 못 치더라. 팀. 이곳은 마포구 창전동. 창전동. 이게 지금 신촌 쪽이거든요. 도보 10분 이내 어린이집이요. 3곳 이상 있어요. 와, 어린이 천국이라고 보면. 천국.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중개사님. 32회 시험 합격한 서경석입니다. 왕님 하신 김에 간단한 하나만이라도 좀 팁 하나 팁이 있어요. 주신다면. 네. 열심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와, 이거 뭐야? 통유리를. 너무 예쁘다. 야, 됐다. 넓게 쓰셨다. 아이의 안전함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고. 너무 예쁘다. 깔끔하네, 깔끔해. 군더더기가 없네요. 제가 리모델 또 경험이 있거든요. 아, 집에 리모델링 하셨어요? 네, 저희 집이 2년 전인가요? 네. 딱 이 집이에요. 순백에. 올 리모델까지는 아니지만 네. 부분 리모델링. 네, 나 왜 이렇게 형수님의- 더듬니? 아이가 있으면 욕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서비스 제가 TV로 볼 때 약간 그 현실감이 좀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넓은지를. 네, 내가 중개사 합격하면 반드시 홈즈에 나가서 욕조에 들어가 봐야지. 아, 그래 성인 둘이서 이렇게 해서 힝. 저 해보고 싶었어요. 매번 궁금하셨구나.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전문가랑 다르네요. 감동. 자, 저희는 기본 옵션이 가득한 APT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복팀 매물 함께 보시죠. 풀옵션을 수록해라! 빵이야! 요즘 신혼부부들의 필수품. 식세기, 신의 음식물 처리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팝업 콘센트, 검거 완료! 이 집은 좀 좋은데. 좋아요. 화장대 있고. 아, 붙박이장이 한 칸밖에 없어요. 설마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 여기 있어요. 일체형 비데, 빨래 건조대, 수색 완료! 빵! 졌다. 이영애 월세 200만 원! 들어왔어. 딱 맞췄어. 5천원 돈 들어. 서대근! 저희의 선택은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홈즈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꿈의 무대다. 서경석님 자격증 따고 처음 나오셨는데 복팀집이 너무 좋아서 망했네요. 다음에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 합격률 매년 20% 안팎인데 서경석 씨 대단하네요. 이대로 고정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되고 재밌었네요. 이 구해줘 홈즈에 처음 출연한 공인중개사 서경석 씨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구해줘 홈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서경석 씨가 출연했을 때 이제 또 학교 공부를 잘했던 분이니까 너 어떻게 공부를 잘했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암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 임진왜란 1592년 1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저도 아직도 그래서 1592년을 아직도 이걸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게 쉽게 설명해주는 내가 교수법이 가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이번에 그 구해줘 홈즈에서의 서경석 씨의 활약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우선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지식들을 자기가 아는 정보들을 쫙 늘어놓으면서 시작은 5, 6, 7.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70.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또 암기법까지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정말 내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조금 물어볼 수도 있겠다. 뭔가 공인중개사가 나를 만만히 보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 정보라고 할 때 보통 막 그런 거죠. 역세권이냐, 뭐 뷰가 뭐냐.
결국 그 얘기는 집값이 어떻게 되고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보통 부동산 정보라는 게 그렇게 좀 한계가 지어지는데 성경수 씨가 이날 이야기해 준 정보들은 사실 실생활에서 되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안겨주는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계속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번 회차에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과연 여기 나오는 매물들이 의뢰인을 위한 것인지 방송을 위한 것인지 계속 의심이 됐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업앤다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 6개월 아기가 있다고 했는데 계단이 굉장히 길고 가팔랐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의뢰인의 조건에 맞춘 집인가 하는 첫째 의문이 들었고 또 그다음에 한강뷰 파라다이스 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인은 물론 좋았지만 아이가 있는 3인 가족보다는 싱글이나 2인 가족에게 적합하고 또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집이었거든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서경석 씨가 이 부동산 중개는 의뢰인의 요구에 철저하게 맞추는 게 기본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기본에는 좀 잘 못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후보로 나온 집들이 실제로 이제 그 의뢰인들의 조건을 얼마나 맞춰줬느냐 저는 이 점에 더 집중을 해서 봤는데 사실 의뢰인들의 조건이 어려웠어요. 맞추기가. 특히나 이제 6개월 아이라 하면은 이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잖아요. 가령 이제 채광 같은 거 그리고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세형 씨가 소개했던 그 매물 같은 경우 그 옆에 창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게 환기가 잘 된다. 이런 점들은 실제로 그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건들로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로 맞춘 집들은 그 육아에 최적화된 어떤 조건들을 이제 맞추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여서 정말 제작진들이 발품을 열심히 팔았구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들 전해주는 구해줘 홈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